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국장 같은 경우에 이제 미증 시장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이번 주에.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미장하고 미장하고 지금 다르게 움직인다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들이 솔직히 특별한 게 없어요. 결국은 각 기업별로 볼 수 있는 지표는 실적밖에 없죠. 뭐 이제 실적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제 올라갔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오로지 지탱할 수 있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오죠.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몇 조 단위, 9조, 10조 단위만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런 금액이 계속 들어오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예측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우선 뉴스들 좀 바탕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나스닥 먼저 보고 갈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제 FOMC가 있었는데, 뭐 블로그에도 작성했지만 FOMC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파월의 발언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파월의 발언 중에서는 당연히 중간 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그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이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괜찮게 얘기를 했어요. 뭐 빠르면은 12월 아니면은 1월 경부터는 이제 1월 회의부터는 진행되는 게 속도를 좀 완만하게 좀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거기에 이제 추가로 플러스를 시킨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예상을 못 했는데,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어디까지 올리겠다는 이제 최종 목표가 있어요. 최종 금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최종 금리가 있는데, 이 최종 금리가 원래는 4.6%였어요. 내년까지 해서 4.6% 정도 만들겠다. 지금 이번에 올려가지고 4%거든요. 그럼 0.6%밖에 이제 남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반박을 하고, 이번엔 점도표가 없었어요. 반박을 하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쉽게 안 잡히는 모양이니까 속도는 좀 줄이되 4.6%가 아니고 좀 더 최종 금리를 갖다가 올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느리게 하면 빨리 해가지고 빨리 그냥 여기 4.6% 찍고 그냥 끝난 다음에 이제 동결로 이제 가자,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속도 줄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이 최종 목표를 올린다고 하면은 속도 줄이면서 매달 0.25씩 계속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그거에 이제 부담을 갖게 되면서 시장이 좀 미증시가 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1500포인트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1500포인트를 갖다가 이제 CPI가, 자, 1500포인트가 여기서 지지를 했었고 여기를 이탈했을 때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한 번은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났었죠. 그러고 이제 CPI가 아니죠. FOMC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파월 발언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1500포인트를 갖다 딱 지지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좀 기대를 했었던 거는, 자, 여기서만 이제 좀 돌아 나가 주면은 좀 되는데, 자, 그걸 깨고 이번에 1500포인트를 저항으로 좀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다행인 거는 나올 건 이제 다 나왔어요. 금요일 날 고용 지표까지 이제 나와 버리면서 고용 지표가 좀 막 그렇게 침체로 갔을 때가 이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 좋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아무래도 침체가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막 올라가는데, 자, 그런 고용 지표가 나오진 않았어요. 실업률만 조금 괜찮게 나왔고, 괜찮다는 게 이제 좀 나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고, 나머지 고용 부분, 뭐 비농 고용이나 그 신규 채용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오히려 괜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뭐 1500포인트를 넘지 못했다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조금 움직임 좀 독특하긴 했어요. 근데 좀 미증시는 좀 우려해야 되는 거는, 자, 이런 하단 부분이 지금 1만 포인트거든요, 정확하게. 자, 이런 부분을 만약에 깬다. 이 1만 포인트 부분을 갖다 깨버린다. 만 포인트를. 그러면은 여기서는 강하게 추가 하락 보여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미증시의 방향을 봐야 되는데, 결국 이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는 이번 CPI일 거라고 봐요. 자, 국장이 이렇게 미증시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되게 잘 버텼죠. 자, 국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죽질 않고 계속 살아나요. CPI 있었던 이런 날, 그 다음날 이제 목요일이었었죠.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자, 시가가 이제 마이너스 1.69%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한 이대로 해서 그냥 거의 흘러가면서 끝나지 않을까, 한 마이너스 2%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를 되돌림을 시키면서 종가를 거의 보합까지 올려놓으면서 마무리를 했고,
금요일 날 이제 중국발 약간 호재성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다시 상승하는 모습. 자, 그러면서 어쨌든 앞전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했으면은 말씀드렸던 위치를 솔직히 저는 이제 다 왔다고 봐요. 지금은 2250포인트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2300포인트, 2310, 2290이었나? 이 정도 됐었어요. 여기였었는데, 자, 이 부분에서도 지금 돌파가 안 됐었었는데, 그걸 돌파시켰는 그런 주예요, 또.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60일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노란색이 60일선인데, 60일선까지도 지금 올라왔어요. 자, 이 이상 올라가려면은 뭔가 되게 좀 특별하거나 아니면 미증시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다행히 금요일날 미증시가 받쳐줬어요. 자, 다시 보면은, 지금 앞전에 있었던 저점 부분을 갖다가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방향성이 지금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서도 눌릴 수 있겠죠. 눌릴 수는 있어요. 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간다 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정도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은 자, 앞전에 있었던 이렇게 지지를 했었던 위치이면서 61선과 121선 이 사이 정도 대략 2370포인트 2370이면은 제가 봤을 때 월요일날 찍고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 요 정도까지는 움직여줄 수 있다고는 봐요. 충분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그럼 장중에 이제 환율하고 그리고 장중에 외국인 수급들 코스피나 코스닥에 계속 들어오는지 그리고 선물 얼만큼 이제 사주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 보여지고 자, 여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61선을 올라타가지고 계속 움직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지금 61선 막혀 있는 상황인데 자, 올라탄 다음 61선을 갖다 지지를 해준다 여기서. 그러고 여기서 계속 논다. 그리고 CPI가 만약에 안 좋게 나왔는데도 이걸 버텨준다. 그러면은 시장은 확실히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일시적이었던 거고 여기서 그대로 다시 흘러내린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중 조절하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미선물을 한번 월요일날 봐야 되긴 하는데 중국 내용도 지금 발언이 나왔다가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나왔던 것도 있다 보니 그래서 잘 보는 게 한 2370에서 진짜 많이 보더라도 121선 아닐까 싶어요, 저는. 자, 요 안에서 이제 한번 조정 정도 한번 주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뭐 이대로 올라가면 당연히 좋긴 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한번 또 하락했을 때 또 다시 추매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갖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기가. 자, 다음 주에 내용들이 좀 많아요. 지표 나오는 것보다는 CPI밖에 나오는 거 없어요. 솔직히 다음 주는 CPI 말고는 중간 선거 요 정도밖에 없고. 자, 그래서 크게 주의할 건 없는데 그 내용들의 그 파급력이 좀 센 애들이어가지고 중간 선거 뭐 공화당으로 싹 다 바뀌느냐 아니면은 CPI가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진짜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거든요. 방향이.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것부터 간단히 한번 보면서 갈게요. 자, 파월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예상보다 더 높이 오를 것이다. 목표 목표한 그 최종 금리예요. 최종 금리 자체를 갖다 더 높이 올리겠다는 거예요. 4.6%가 아니고 여기 4.6이 여기 없네요. 4.6이. 자, 내용을 보면은 얘가 얘기했던 게 자,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예상했던 바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하도 민주당 쪽에서 계속 뭘 보내고 계속 압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자이언트 스텝 0.75는 진행을 했습니다. 뭐 여기서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대 맞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연설이죠. 그러면서 연설에서 속도 조절에 나갈 가능성을 갖다 시사를 했고 12월에는 0.5%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 보폭을 좁힐 것이라는 시장 기대에 부응을 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조금씩 올라왔었는데 그걸 부응하면서 이 내용을 말하자마자 장중에 미증시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제 살짝 또 다시 그 다음 말을 하죠. 또 다시 죽이죠. 자,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진다. 인플레이션 얘네들이 말했던 거는 2%까지 만든다고 했거든요. 자, FOMC가 끝난 다음에 30분 뒤 파월 발언에서 강경 발언들이 좀 나왔죠. 자, 물가 상승 떨어질 조짐이 없다면은 자, 금리 인상은 좀 더 가야 한다. 자, 그 얘기는 지금 아직까지도 경제지표상 인플레이션을 꺾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일시 멈추는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멈추는 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기대한 것도 뭐 동결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75bp 말고 0.5나 0.25% 이제 올려달라 이거잖아요. 자, 이 부분을 어쨌든 얘기는 해줬어요. 근데 자, 예상보다 금리가 더 높을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리 속도는 늦추긴 하겠는데 속도는 늦춰줄게. 근데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어. 고로 총 예상 목표하는 그 금리는 더 높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요랬거든요. 막 진짜 미 선물들이 그 새벽에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예상보다 금리가 더 높을 것이다. 자, 쭉 보면 여기가 4.5% 나오나? 여기 있네요. 지난번 FOMC 이후 발표된 데이터로 봤을 때 최종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다. 알람이 이때 울리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12월 속도 조절 여기 또 나오죠. 그래서 12월이나 아니면은 1월 달에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자, 기술주는 뭐 이제 고통 시작 기술 이거는 뭐 이제 기자가 쓰는 거죠. 자, 의미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갖다가 0.75가 아니고 좀 약하게 하겠지만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할 거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기술주가 이제 고통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다음부터 해가지고 어제도 솔직히 미증시가 오르긴 했는데 빅테크주들은 솔직히 많이 안 올랐거든요. 많이 빠졌지 오히려.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증시는. 자, 그리고 미국금리 이제 4%로 이제 올린다. 뭐 내년에는 5%에 간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한국이랑 이제 금리 차도 한번 보고 갈게요. 이번에 미국이 올려가지고 4.0이에요. 자, 지금 한국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제 따라서 올리게 되면은 3.5가 될 거예요. 0.5포인트 저는 올릴 거라고 봐요. 무조건. 뭐 환율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거는 뭐 위안화 가치나 뭐 다른 거 영국 파운드 그리고 유로화 이런 애들이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서 이제 환율이 좀 잡힌 거지 우리 개인적으로 잡힌 게 아닌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때릴 거라 봅니다. 왜?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진행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2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해요, 한국은.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올해로서 마지막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12월에 또 올리잖아요. 12월에 여기서 적게 올린다 하더라도 0.5잖아요. 그럼 미국이 4.5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번에 0.5로 올려도 3.5예요. 결국은 한미 금리 차가 1%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뭐 우리가 이번에 0.75 올릴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올렸다가 난리 나니까. 자,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0.5 정도는 올려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내년 1월 정도에 지켜보면서 또 올릴진 그건 보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파월 인상 준당 뭐 이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고, 여긴 4.6이 나오나? 어디서 봤더라? 여기 있네요. 원래 얘기가 나왔었던 게 내년 최종 금리가 9월 연준 전망치 이때 이제 점도표를 찍었거든요. 자, 점도표 이제 찍으면서 뭐 봤을 때 4.6%보다 좀 더 높아질 것이다. 5%대 인상을 예고한다. 근데 여기저기 뭐 모건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곳들 기관들이 이제 예측치를 보면은 뭐 5.1%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5점 초반대예요. 5.5를 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는 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0.25%에서 지금 4%까지 이미 왔어요. 근데 원래는 4.6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많이 올려가지고 5.1%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솔직히 룸이 별로 없거든요. 4%에서 이제 올릴 수 있는 게 원래 올릴 수 있는 게 0.6밖에 안 됐어요. 뭐 많이 올려야 0.75. 자, 그러고 5.1로 왔다 한들 그냥 1%가 작다는 건 아니에요. 1% 엄청 큰 건데 지금까지 왔었던 게 4%고 맞은 게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1%더 올린다? 근데 뭐 속도 조절한다. 이거 속도 조절하면서 뭐 0.5 한번 올리고 0.25 올리고 또 0.25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동결할까? 아니면 0.2 한번 더 올릴까? 뭐 그러고 동결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5.1에서 한 5.5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한 상반기까지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겠죠. 사실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설명할 게 따로 데이터를 가져온 게 없어서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보시면은 2월에 일어났죠. 자, 2월 전부터도 물가는 조금씩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2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물가가 많이 올라요. 자, 물가가 예를 들어 원래 10이었었어요. 1월 달에 10이었던 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40이 된 거죠. 2월 달에. 자, 근데 우리는 작년 2월이랑 똑같이 비교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10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이랑 비교를 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게 기저효과인데 내년 2월이 되잖아요. 내년 2월이 되게 되면은 40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 내년 2월에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한 뭐 100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100이었어요. 1월 달도 뭐 물가가 안 잡혔어. 1월 달도. 자, 이때는 90 정도 올랐다고 얘기를 하겠죠. 10에서 100이 됐으니까 전년 대비 90이 올랐네요. 근데 똑같이 물가가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그냥 2월로 넘어왔는데 작년도 2월에 40이라는 수치가 나오니까 60 차이가 나죠.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60이 올랐네요.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많이 잡혔어요 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면서 올해 생각해 보세요. 자, 2월부터 해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갔죠.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2월부터는 내년 2월부터는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물가가 올해 2월부터 올랐던 그 속도보다 느리게 올라간다라면은 무조건 잡히는 수치로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는. 그게 잡히든 안 잡히든 간에 그냥 지난달이랑 똑같이만 물가가 나오더라도 그냥 잡히는 대로 내려와요. 결국은 CPI는.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해가 되면서 진짜로 물가가 잡히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가겠죠. 확실하게.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저 효과가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내년 상반기 좀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2월까지는 조금 리스크는 좀 있다고 봐요. 봄까지는. 이때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우선 당장 앞에 있는 걸 먼저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수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CPI 수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CPI는 아니죠.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잠깐 좀 샜는데, 자, 어쨌든 9월 전망치 이제 4.6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거기서 이제 대충 한 5에서 5.5%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올라가면은 뭐 다음 달, 12월 달, 1월 달 되면서 또 얘기 나오겠죠. 데이터들 가지고서 FOMC 얘기하면서 목표 금리 얼마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강한 고용이 나오면은 사실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고용이 강하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무너져 왔어요. 이게 지금까지 패턴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고용이 강했음에 불구하고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갖다가 더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애매했어요. 얘네들이 더 올려봐야 아까도 말했죠. 룸이 얼마 안 된다고. 내년까지 최종금리가 진짜 많이 줘봐야 5.5% 진짜 많이 주면 저는 그렇게 봐요. 1.5% 가지고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이거예요. 1.5%밖에 남지 않은 연준의 그 카드를 가지고 12월 달에 0.5를 때리면 남은 거 1%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러고서 2월 달부터는 기저효과로 CPI는 막 잡히는 모습이 막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니네가 뭐 금리를 더 올리겠어? 못 올릴걸? 이라는 시장의 반응도 있었고 그래도 고용이 이렇게 튼튼하면 금리를 더 올리겠지. 거기다 인플레이션 안 잡혔다고 했는데 그런 베팅도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미증시가 아니고 미국 나스다크 선물 보시면은 진짜 차트가 이래요. 막 말도 안 되는 1%를 진짜 몇 분 만에 왔다 갔다 계속 하거든요. 이런 반응들이 좀 시장에서 이루어지면서 좀 많이 혼조세를 갖다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갈지 위로 갈지 다들 가늠을 못 잡는 약간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미증시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서 보여줘야 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CPI다. 결국은 CPI가 8.1%는 최소한 나와줘야 되고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거 예상치가 바뀌었어요. 또 8.0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더 내렸어요. 이게 조금 애매해서 약간 좀 리스크가 있긴 해요. 이 부분 이번 주에. 자, 그래서 강한 고용발 여기서 빠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올랐죠. 자, 보시게 되면은 10월 신규 고용 수치가 이제 26만 개 예상했던 걸 갖다가 상회를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강한 고용에도 국채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니까 고용이 강하면은 금리를 올릴 거면은 국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오히려 하락을 해요. 지금 약간 금요일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해요. 지금 왜 이랬을까? 막 여러 가지 막 썰도 많고 막 중국이란 얘기도 있고 여기 있죠. 중국 격리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더니 중국 격리는 또 진짜는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진짜 별의별 얘기가 다 많아서 자 다음 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보게 되면은 실업률은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원래 예상치가 3.6이었었거든요. 그 전달이 3.5였어요. 3.5에서 3.6으로 이제 실업이 좀 늘겠다. 실업이 늘면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갖다 강하게 못하겠다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근데 3.6이 아니고 3.7 나왔어요. 웬걸 잘 나왔네. 이렇게 볼 수 있죠. 3.7 나오면서 잘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신규 고용 채용 건수는 늘었어요. 오히려 더 많이 하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서 지금 와리가리 막 이랬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았다. 실업률은 좋았다. 근데 신규 일자리가 조금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일자리를 좀 따로 봤어요, 제가. 자, 정규 고용직이에요. 이거 풀타임 근무로 보시면 되고, 풀타임 근무는 솔직히 더 늘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애플이나 웬만한 빅테크들 메타부터 해가지고 트위터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인력을 딱 감축하는데 지금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줄이기예요. 결국은 시장도 알아요. 결국 침체로 간다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침체로 갔을 때는 금리 인상을 더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더 낮춰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먼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가 고용이 잘 나왔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정규직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줄고 있어요. 계속 꾸준히 줄이고 있는 모습이고, 자, 반대로 파트타임이에요. 그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계속 증가를 해요. 자,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정규직 자리가 없어지고 일할 곳이 없다 보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졌다. 그러니까 침체로 가는 데이터는 확실합니다. 근데 다만 이걸 갖다 그냥 이 숫자로 보다 보니까 이 숫자로 보니까 여기서 나왔던 게 10월 신규 고용 개수가 26만 개다.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나왔던 게 결국은 이런 데이터예요. 정규직은 오히려 줄었어요. 정규직 줄었고, 자, 파트타임이 늘은 거지. 그러고 레저나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코로나 이런 부분들 좀 해제되면서 레저나 이런 부분들 막 그냥 일용직 비슷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은 거지.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늘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거는 시장에서도 이걸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게 바닥이다 이러면서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상반기에는 침체를 인정을 할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이 침체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기업들이 얼만큼 잘 버텨주면서 버틴 다음에 그냥 바로 빠져나오는지, 그럴지 아니면은 그게 오래 간다면은 장기로 가면은 보통 1년, 2년 이렇게 가죠.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기업의 실적, 기업의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고 다음 주에 있는 게 이제 중간 선거죠. 자, 바이든 트럼프 뭐 충돌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바이든이 지금 이제 백악관에 있고, 그리고 상원, 그리고 하원, 지금 두 곳 다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다 가지고 있죠. 둘 다 이제 민주당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로 봤을 때 두 개 다가 거의 공화당으로 뺏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둘 다. 둘 다 뺏기게 되면은 웬만한 입법을 갖다가 하기가 어려워요. 뭘 하려고 해도 바이든이 그 어느 하나도 다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지금까지 진행했던 뭐 친환경, 뭐 의료, 그리고 또 뭐 있죠? 그리고 약가이나 뭐 이런 것들, 또 뭐 있더라? 얘가 진행했었던 게 뭐 탄소 쪽 있었고, 그리고 IRA, 뭐 있더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 되게 많죠. 쭉 있죠. 거의 다 돈을 뿌리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근데 공화당이 이거 다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바뀐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다시 다 철회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씩 개정을 할 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은 솔직히 전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싹 다 바뀌면은 우크라이나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 거기다 계속 들이붓는 거는 안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IRA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랑 관계가 있게 되면은, 왜냐하면 기업들 유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이랑 관계된 부분들은 솔직히 개정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는 오히려 기업을 갖다 오히려 도와주는 쪽으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IRA에 포함되어 있는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 오히려 2차 전지, 그리고 뭐 자동차 쪽 이런 쪽에는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어요. 공화당이 되는 게 차라리. 자, 근데 이제 탄소 이런 거는 정말 싫어했었죠. 바이든 때부터도, 아니 트럼프 때부터도 친환경도 싫어했었고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자, 그래서 뭐 이제 풍력 아니면은 태양광, 엊그저께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쪽에서 이제 태양광 대신에 풍력 좀 하면서 이제 풍력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던데, 저는 그냥 안 건드렸어요. 이쪽은 아예. 이 바이든 중간 선거가 솔직히 계속 거슬려가지고 이쪽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결과를. 그리고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국내 기업한테는 어차피 이것도 미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생산을 해라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공화당도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크게 이런 건 우려할 게 없는데, 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거는 확실하게 더 이상 지원 안 하는, 거의
확 돈을 갖다 줄이는, 여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IRA 쪽은 제가 봤을 때 공화당 되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오늘 되게 뉴스 얘기하다가 계속 새네요. 그러니까 할 내용들이 너무 막 다 여러 가지가 엮여 있다 보니까 계속 내용을 타고 계속 가는데,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타이밍을 노렸죠. 바이든이 지금 워낙에 힘든 상황이고,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가 나왔고, 트럼프 재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재선 나왔을 때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와서 이제 또다시 입방정을 막 하겠죠. 막 떠들겠죠. 이제 슬슬 바이든이 이제 힘 없어지면은. 자, 예전에 트럼프가 뭔 얘기를 했는지 잘 생각을 해봐요. 트럼프는 기업가였어요. 기업가였고, 이 친구는 기업의 성장성, 기업을 막 밀어주는 약간 이런 쪽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막 친환경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기업 성장, 오로지 미국 막 이런 식, 그냥 돈을 많이 벌자 뭐 이런 쪽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2020년도에. 자, 연준의 금리 인상은 킬러다. 경제 성장을 막았다. 니들이 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여기서 돈 더 벌 수 있는데 니들 때문에 돈 못 벌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죠. 금리 인상 속도 너무 빠르다.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이제 입을 떼기 시작하면은 공화당이 이제 상원과 하원을 모두 먹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트럼프의 입김은 더 세지겠죠. 바이든의 입김은 거의 없고 거의 레임덕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만약에 진짜 둘 다 뺏기면 뺏길 때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이제 트럼프가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막 연준한테 얘기하고 막 강하게 금리 인상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어차피 4%에서 갈 수 있는 게 5.5% 진짜 맥스치 전 본다고 했을 때 요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상승장으로 분명히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다만 딱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하나 세긴 하는데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요때가 제일 리스크가 제일 큰 시기가 한번 있을 거거든요. 지금은 고용이 나빠지고 기업이 돈을 못 벌고 막 힘들어지고, 그거를 이제 침체를 갖다가 왔다라고 이제 막 보잖아요. 기업이 막 생산량을 줄이고 뭐 이제 재고가 막 늘고 이런 부분들, 결국 이게 침체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게 왔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금리 인상 더 이상 못 하겠지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해왔죠. 이런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나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시장이 상승을 했잖아요. 사실상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고용이 이제 낮아졌고, 그리고 기업도 실적이 나쁜데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그 시기가, 저는 정확하게 그때가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침체라고 봐요. 더 이상 시장도 반응을 안 할 정도의 기업의 침체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전까지만 박스권일 수도 있어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놀다가 뭐 이런 데이터 잘 나왔을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고 놀다가, 자, 어느 순간부터는 이 친구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의 진짜 실제 데이터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애플이 뭐 실적이 나빠졌다, 그냥 다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추가 하락 정도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가 하락 제가 봤을 때는 이번 4분기, 자, 이번 연말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사업 보고서 나오겠죠. 연말 사업 보고서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뭐냐면은 1, 2분기가 그래도 양호했기 때문에 3, 4분기를 망쳤어도 그래도 또이또이처럼 보여지긴 해요. 근데 4분기만 따로 보게 되면은 나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침체를 논할 수가 있는데, 이 보고서가 나오는 게 사실상 1월에서 2월이죠, 내년. 저는 그래서 만약에 침체로 들어간다면은 1월에서 2월 정도, 이때부터 이제 좀 침체가 좀 보여지고 제대로 된 침체가 나올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안 할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이걸 지나면서, 자, 이때부터 금리 인상 얘기가 좀 없을 거고, 뭐 그 전에 다 올렸겠죠. 12월 달에 0.5 올리고 1월, 2월 해가지고 뭐 대충 0.25씩 올리면 거의 다 올렸잖아요. 1%. 자, 그러면서 이제 동결하는 그런 분위기 좀 가지 않을까. 기업들이 힘드니까 이제 동결한다. 그리고 2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CPI 기저효과도 당연히 보여주면서 CPI 데이터는 쫙 내려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인플레이션이 2월부터 좀 잡히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잡힌 건지 아니면은 전년 대비로 따지다 보니까 전년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데이터가 높아졌으니까 이게 갭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좋아진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CPI도 이때부터는
좋아진다. CPI도 내려가고, 자,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한다. 근데 그러면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야 되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은 다시 또 횡보하는 구간이 나와요. 보통 침체 기간은 횡보를 하죠. 자, 이러했을 때가 이제 조금 저는 조심해야 될 때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기업마다 확실히 차별이 있게 움직일 거고, 자, 그러면서 한 6월 정도 이제 뭐 넘어가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 6월이면은 뭐 전년도 이제 올해 6월이죠. 올 6월로 이제 CPI를 계산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 사이에 다른 뭐 사우디, 이란 아니면은 뭐 대만 전쟁 이런 것만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솔직히 많이 잡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면서 내년부터는 좀 괜찮아지는 모습들. 자, 이 구간만 잘 피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좀 지금부터 상승장이라고 보기에는 계속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CPI에서 꺾일 수도 있지만 이번 CPI에서 안 꺾이더라도 거기서 더 만약 CPI 잘 나와서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거는 12월까지예요. 자, CPI가 만약에 예상치만큼 잘 나와가지고 상승이다, 막 다 같이 달린다 라고 해요.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12월에 0.5% 올리겠네, 이게 확정적이에요. 그러면은 12월 FMC까지 계속 꾸준히 신나게 달릴 거예요. 자, 이 구간 챙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CPI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CPI가 이번에 안 좋게 나왔다 하면은 12월에 0.5 못하겠네, 이거 0.75 아니야 하면서 0.75의 가능성이 다시 또 높아질 거예요, 데이터들이. 그러면은 시장은 또 횡보장이나 박스권에 갇히거나 아니면은 하단을 갖다 뚫을지 말지만 이런 움직임을 또 보여주겠죠. 결국은 FOMC 열릴 때까지 12월까지. 자, 그런 모습이 또 나올 거고. 그래서 이 CPI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 달린다 한들, 제가 보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1, 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침체 기간이 오니까 좀 그때가 좀 힘들 거다. 그때부터는 진짜 기업들 실적이다, 이런 부분이고. 자, 반대로 CPI가 이렇게 안 나왔다 나가면은 12월까지 좀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이다가 12월 FOMC 이후에 이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그때는. 그러면은 12월에서 한 1월 사이에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똑같이 뭐 한 2월까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막 상승이라 보기에는 그거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는데 어느 정도 조금씩은 챙기시면서, 자, 뒤로 조금씩 챙겨 놓으시면은 분명히 한 번씩 이렇게 팍팍 내려줄 때 또 다시 한 번씩 또 태울 수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게 계속 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계속 CPI 했는데, 자, 10월 발표될 뭐 이제 CPI 이제 주목하자. 다음 주죠. 중간선거 호재 나올 건데 이거는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중간선거를 보게 되면은 호재라고 해봤자 지금까지 뭐 예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봐요. 뭐 예전에는 뭐 중간선거가 지나면은 뭐 12개월간 평균 15% 올랐다잖아요. 자, 12개월간 평균 15% 올랐으면은 저 미국 미장 같은 경우도 한번 잘 오를 때 한 달 동안 막 10%씩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 안에니까 내년도 뭐 내년 여름에도 한 번에 쭉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굳이 데이터로 볼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이 중요하죠. 결국은 이번 중간 선거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 그건 것 같아요. 공화당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해서 의회를 장악할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는 확실해요. 근데 하나를 못 가져오게 된다, 공화당이. 그러면은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막 갈 텐데, 만약 제일 중요한 거는 둘 다 먹었을 때예요, 공화당이. 둘 다 먹었을 때는 주가가 긍정적으로 될 것을 예상을 했다. 자, 아무래도 기업 위주의 정책을 뿜어주는 곳이 공화당이에요. 오히려 친환경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기업 위주가 아니에요. 기업이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정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하는 정책들은 전부 다. 무슨 친환경을 하고 뭐 알리백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그게 전부 다 기업들이 그냥 화석연료 떼면서 그냥 돈 벌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 못하게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바이든 정책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업을 훼손하니까 얘네들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오히려 뭐 금리 인하도 할 수도 인하는 안 하겠죠. 자, 어쨌든 금리 이런 부분을 막 이렇게까지 올리는 그런 정책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기업들을 되게 많이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민주당이 의회를 반대로 장악하게 되면 재정 부양을 확대하죠.
돈을 뿌려요.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돈 갖다 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미사일 하나씩 줄 때마다 갖다 뿌리는 거예요. 뭐 나중에 뭐 이제 재건하고 이러면서 돈을 갖다 다시 챙겨 오겠지만 그거야 나중 일이고, 지금 현재 자기 땅에서 인플레이션으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딴 나라에 돈을 갖다 뿌리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반면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공화당이 됐을 때는 사실상 여기 있었나? 제 뉴스를 가져왔나 모르겠네. 안 가져왔나 보다. 아까 전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공화당 됐을 때 이제 어느 부분들,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갈 거다. 자, 당연히 트럼프도 나와서 이제 파월 욕하겠죠. 워낙에 입이 좀 세신 분이니까 와서 이제 파월 뭐 하는 거냐고 막 욕할 수도 있어요, 정말. 자, 지금 중간선거 같은 경우는 상하원 모두 지금 공화당이 우세해요. 근데 간당간당하긴 한 게 하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공화당으로. 자, 그러고 그래서 시장에는 좀 우호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히려 이때 좀 우호적일 수도 있어요. 공화당이 우세하게 되면은 기업들을 많이 챙겨주겠네, 기업들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에는 우호적이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CPI예요. 이거 끝나자마자. 이게 바이든 선거가 8일이잖아요. 8일 한 다음에 와 할 수 있어요. 근데 10일 날 데이터 나오자마자 CPI가 만약에 안 나왔잖아요. 우 할 수 있어요. 저는 요때까지만 딱, 만약에 지금 만약에 베팅을 좀 많이 해놓으셨다, 저는 요때까지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이 날짜 지나면서 조금씩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요것도 베팅이긴 하거든요. 8일날 상하원 다 만약에 공화당이 가져간다는 가정하에 올라간다는 거지. 만약에 못 가져갔다고 하면은 9일날 바로 국장에서부터 저는 정리를 좀 할 거는 같아요. 어느 정도 챙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비중을 좀 많이 낮춰놓고, 그러고 10일날 CPI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좀 이따 CPI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봤을 땐 CPI로 전혀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다고 봐서. 자, 어쨌든 자, 10월 CPI 전월비 하향 전망을 한다고 봅니다. 자, 하향은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하향을 할지는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이제 하향이라고 나오는데 가봐야지 알겠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중요하니까. 자, 만약에 아까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CPI가 정말 8.1, 8.0 정도 잘 나와준다면은 당연히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고 시장은 12월 FOMC까지 계속 달리겠죠. 자, 하지만 요거는 한 번 정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CPI는 한 번 정도 피해가는 것도, 요거는 좀 리스크가 없다 봐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게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막 무슨 데이터처럼 갑자기 막 20% 지지하다가 하루 만에 막 10%로 막 떨어지고 이러진 않거든요, 이 지지층이. 그래서 뭐 크게 변하지 않고 공화당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공화당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CPI 데이터를 한번 보면 예상치 같은 경우 이거예요. 지난달에 8.2%가 나왔고, 이거 제가 또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지난주에 제가 봤을 때 이거 8.1이었거든요. 뭐 뉴스 기사 같은 걸 몇 개 좀 지난주 거 막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CPI의 목표치가 8.1이라고 나왔었어요, 원래. 근데 얘네가 목표치를 더 낮췄어요. 8.0으로. 자, 저는 이게 좀 그래요. 지난달이었었나요? 지지난달이었었나? 그 CPI 데이터 자체가 발표하기 3일 전인가 4일 전에 한번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더 낮아졌잖아요. 그게 낮아지지 않았다면 환호를 외칠 그런 구간이었는데 지금 요거를 낮춰버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 8.1 나올까 싶긴 한데, 8.1도 저는 8.2 아니면은 8.1 요 사이 나올 거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애매하다 여기 CPI 베팅하기 했는데, 요게 이제 8.0이 나왔죠. 목표치가, 예상치가. 저는 이거 8.0은 못 간다고 봐요. 뭐 WTI나 아니면은 이제 그 에너지나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좀 많이 움직였다 보니까 이건 어차피 11월 데이터에 들어가겠지만, 자, 에너지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에너지가 그나마 좀 버텨줬던 달이 그 전에 8.1을 갖다 했을 때예요. 이때 유가가 70불 요까지도 막 움직였었을 때예요. 70불대에서 막 왔다 갔던 데이터가 잡혀가지고 8.2가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10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불대에서 놀았거든요. 사실상 여기서 득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쪽에서 오히려 손해를 본 게 크겠죠, 이쪽에서는. 자, 그러면 그거만큼 주택도 빠지고는 있어요. 식품이나 아니면은 뭐 렌탈료나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줘야 되는데 그거 빠진 만큼이 솔직히 이걸 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잘 나와봐야 8.1, 잘 나와서 8.1 나왔을 때는 이러겠죠. 또 8.0인데 8.1 나왔네, 하락. 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바뀐 게 좀 거슬려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에 낚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봤을 때는 분명히 8.1이었었는데 지지난달인가도 그랬어요. 이게 0.2인가를 더 내리는 바람에 좋았어야 되는데 분명 잘 나온 수치인데 그랬었는데. 자, 볼까요? 이게 지난달이었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느리네요. 좀 이따 보고. 자, 그러고 이제 국장 쪽 말씀을 드릴 건데, 나왔네요. 자, 이거였죠. 이거였을 거예요. 이때였나? 10월 달이었었나? 이랬을 거예요. 이게 원래 8.11이 아니었었던 걸로 알거든요. 예측이. 이 예측이 8.1, 얘가 예측이 8.1이 아니었었나? 얘였네요. 이거 9월 달에. 9월 달에 8.1이 아니고 8.3인가 8.4였어요. 원래 이게. 근데 3일 전인가 돼가지고 갑자기 8.1로 바꿔가지고 갑자기 8.3이 나왔으면 이거 부합했었던 거거든요. 부합해가지고 환호를 외치면서 야 내려왔네 하면서 막 시간 달렸어야 되는데 8.3이라고 원래 8.1을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시장을 갖다 미친듯이 하락으로 뽑아줬었죠. 이 당시에. 자, 그때랑 비슷해요. 지금 얘가 원래 8.1이었어요. 자, 이번에 나올 예측치가 8.1이었었는데 이 8.1을 갖다가 지금 8.0으로 바꿨어요. 만약에 실제에서 여기서 8.1%가 찍히죠. 그럼 시장은 또 이러겠죠. 자, 지난달 대비해서 소폭 0.1을 빼긴 했지만 예측치보다 부족했네. 하락. 저는 지금 이게 되게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국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 때문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잘 버텨주긴 하지만 미장이 여기서 한번 더 하락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만약인데 나스닥이 1만 포인트 이하로 만약에 깨진다. 요거는 국장도 커버가 안 될 거예요. 국장도 분명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달러는 당연히 강세로 또다시 가면서 원화같이 당연히 또 좀 심해질 가능성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장 얘기를 좀 해보면은 중국이 시진핑 3년임을 했잖아요. 3년임을 하면서 얘기했었던 게 있어요. 이것도 블로그에 작성을 해놨는데 3년임 하면서 얘기했던 게 공동부유, 그리고 시진핑 옆에다가 놓는 측근들 중에서 이제 자신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놔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 한마디로 독재. 거기에 대만 통일, 대만 전쟁이죠. 자,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걸 봤을 때는 후임자도 없어요. 그 얘기는 쭉 3년임이 아니고 4년임, 5년임 뭐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공동부유 한다면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때리고 이걸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거는. 중국은 지금 현 상태로 보면은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이 앞전에 있었던 후진타운 아니면 그 전까지 하면은 솔직히 그때는 남들을 견제하면서 그리고 외국 자본도 좀 끌어오고 성장을 하는 그런 쪽으로 공산당이긴 했지만 뭐 베트남도 공산당이죠. 그런데 그런 그림을 보여줬다 하면은 지금은 조금 달라진다. 이제는 너무 개판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차이나 런들이 좀 발생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자, 중국 투자의 큰손 뭐 타이거 글로벌도 차이나 런을 하고 있다. 자, 시진핑 3년임 리스크에서 이제 투자금을 전부 다 빼고 있고, 자, 인도 동남아에서 새 기회를 갖다 모색한다. 자, 보면은 오랜 기간 중국에 투자를 해왔던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중국 투자를 중단을 했고요. 자, 시진핑 3기 출범에 따라서 이제 차이나 리스크예요. 지금 공동부유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 기업들 다 죽이는 그런 식이거든. 기업한테 세금 매기고 전부 다 이제 다 같이 잘 살자로 가면은 솔직히 기업에 투자할 가치가 없기는 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다들 돈을 빼고 있고 뭐 중국 부자들도 이미 다 도망을 가고 있죠. 지금 막 헐값에 모든 걸 다 팔고 지금 어떻게든 중국을 벗어나려고.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어쩌고저쩌고 쭉 보게 되면은 뭐 이거는 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도 도망을 가고 있고, 자, 그리고 중국 비중을 죽이고 있는 미국 교원연금, 이제 텍사스주에 있는 연금이 있어요. 그 교직원 연금 비슷한 건데, 자, 이제 텍사스 교원연금, 이제 여기서도 차이나 런을 갖다가 텍사스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연금이 많을 거예요. 지금 텍사스 주만 아니고 미국에도 주가 많죠. 50개 주가 있고, 그리고 유럽도 되게 많이 연금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 주식을 많이들 갖고는 있어요. 근데 대체로 지금 몇 군데만 보여지는 게 이 정도고, 그러면은 다른 곳들도 중국에서 이제 비중을 줄이거나 당연히 축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한 예로 보면은 이제 텍사스 교원연구 같은 경우 차이나 런을 갖다가 시작을 했고요. 중국 비중을 35%에서 17%로 이제 낮출 거고요. 대만을 14%에서 18%로 올릴 거예요. 뭐 이거는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단 하나 똑같은 거는 모든 곳들에서 전부 다 차이나 비중을 내린다는 거예요. 모두 다 중국에서 이제 도망 나온다. 뭐 거기 있는 기업가들도 지금 도망 나오는 판에 솔직한 말로 이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무조건 얼마가 됐든 그냥 엑시트 하는 거죠. 자, 대만을 좀 올린다고 하고요. 인도를 좀 올린다고 하고요. 한국을 갖다 뭐 11%, 14% 이게 비중이 되게 큰 거예요. 생각보다. 자, 이 금액만 하더라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7천억이라고 하는데 7천억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커요. 최근에 들어서 바닥권에서부터 외국인 인수 자금 들어왔던 게 한 9조 원 되거든요. 9조 원. 자, 근데 한국 주식 7천억 더 남는다고 하는 거 보면은 뭐 나쁘진 않은 얘기죠. 근데 얘만 그러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여기저기서 전부 다 중국을 갖다 빼게 되면은 그 돈은 분명히 무슨 예금으로 가지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대만, 인도, 한국 이렇게 얘네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눴지만 전부 다 달라요. 근데 집어넣을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만 리스크 또 있어요. 대만 같은 경우 대만을 오히려 빼는 지금 펀드들도 좀 많죠. 자, 제가 봤을 때는 인도 괜찮아 보여요. 인도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인도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인도가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인구도 많고 전부 다 성장성 이런 거 봤을 때도.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 워낙에 그런 기술 격차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MSCI 비중 이제 큰 종목으로 이제 수급이 몰릴 것이다. 뭐 이제 삼전 포스코홀딩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익이 워낙에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익이 계속 매년 끌어올리는 부분이죠. 2차 전지 쪽에서는 거의 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조금만 작은 스몰캡들 보면은 거의 막 10배씩 나기도 하더라고요. 1년 만에.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MSCI 그 사우스 코리아 캡을 보게 되면은 지난주 금요일인가 3% 오르고 3점 몇 프로 오르고 장 마감한 다음에 1점 몇 프로인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월요일은 기대는 되는데 그 60일선 딱 껴 있어가지고 코스피가 얼마나 오를지는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뉴스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바뀐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애들이 좀 많이 중국 비중을 낮추면서 이래서 지금 한국이 많이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국의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올 만한 지금 환율도 아니거니, 그리고 시장도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침체라고 하는데 한국이 지금 이걸 외국인 수급으로 계속 버티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버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사실상.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가긴 하는데 코스닥도 결국은 안 무너지고 어떻게든 버텨주는 모습이에요. 코스닥도.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러고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뭐 이제 슬슬 데이터들이 조금씩 잡히면서 좀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펀드나 뭐나 추종 자금 이런 것들이 뭐 바로바로 우리가 얼마씩 비중을 나눌 거야라고 이렇게 딱딱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추후에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막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로 바꿨는지. 근데 이런 식으로 몇몇 군데만 바꾸더라도 큰 곳들도 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차이나런 반사 이익을 얻나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이익을 얻는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을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들어올 수급이 아니고 들어올 환율도 아니고 지금 한국이 뭐 갑자기 뭐가 달라 뭐 기존에 있었던 뭐가 달라졌냐? 그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돈이 어디선가 미치듯이 들어오고 있다 바닥에서. 그게 외국인 돈인데 자, 그게 어디서 들어오겠냐 상상을 해봐도 결국은 이거밖에 없어요. 중국, 홍콩, 대만 외국인 전부 다 패닉셀이에요. 자, 대만에다 뭐 추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 중국, 홍콩은 전부 다 엑시트예요. 홍콩 지금 뭐 항생부터 해서 홍콩 지수 막 진짜 거의 3분의 1 토막 났죠. 중국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나락을 가고 있고. 근데 이게 국가 신뢰를 갖다 이미 저버렸기 때문에 얘네가 뭘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다시 돌아가기는 당장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시진핑 3년임 했을 때 뭔가 새로운 뭔가 진짜 다른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공동부여한다고 그렇게까지 대놓고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돈이 다시 돌아가긴 쉽진 않다. 그래서 여기 돈은 계속 이탈할 겁니다. 자, 그러고 대만 같은 경우도 솔직히 외국인들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보면은 이달에만 중국 주식을 뭐 이제 9조 원 팔았다. 홍콩 지수는 14% 급락을 했고 뭐 탈 중국 자금 한국이나 신흥국 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한국은 어쨌든 간에 조금씩 들어올 거예요. 아시아 쪽에서 살 수 있는 게 솔직히 매력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 주식도 솔직히 좀 괜찮기는 해요. 일본도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한국 돈으로 이제 일본 가서 사도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도 좀 괜찮고 일본 아니면 한국 아니면 저는 인도 요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굳이 더 들어간다면은
근데 베트남도 공산 그쪽이어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중국을 빼면은 솔직히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중국 홍콩 빼면은 거기다 대만까지 빼면은 그래서 좀 이득을 본다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삼중 악재에다가 이제 시진핑 리스크까지 해가지고 외국인들 대만에서 5조 원을 팔 때 이제 한국에서 3조 원을 샀다. 자 대만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전에 텍사스 그 연금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대만을 좀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케바케긴 한데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대만에서 5조 원씩 팔고는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도 대만에서도 팔았다는 거는 결국 한국에 들어올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고 이게 다 이루어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꾸준히 계속 저점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보통 얘네들이 6개월에서 막 1년씩 걸리는데, 자, 그 기간이 이제 되면서 계속 꾸준히 바닥에서는 계속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이 들어온다는 건 정말 다행인 거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차이나랑 뭐 반사이익 누린 한국 증시 8개월 동안 중국 채권 110조 순매도를 했고요. 해외 큰손들 중국 비중 절반으로 이제 축소를 했고요. 한국 주식형 펀드 이달에만 3조 원이 오히려 돈이 들어왔고요. 그 외에 이제 아시아 8개국 중에서 이제 최대 규모다. 이제 중국 의존도 중장기에 좀 불리하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 홍콩 지수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서부터 이제 3년임 했을 때부터 쫙 빠지는데 그냥 뭐 옆에서 대만도 같이 미친 듯이 빠지고요. 외국인 대만들 순 매도를 보게 돼도 뭐 이게 잘 보이시나? 자, 외국인 대만들 순 매도를 보게 되더라도 지금 꾸준히 매도 나오는 모습이고, 홍콩은 갑작스럽게 많이 나오는 모습이고, 자, 10월 달에만 해서 외국인들 순 매수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1조 2천억 원, SK하이닉스 뭐 많이 빠지긴 했다 막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자, 외국인들 매수 많죠. 엔솔 그리고 SDI, 저는 솔직히 2차전지가 괜찮다고 봐요. 여기 말고도 2차전지 다른 것도 많은데 이익이 결국은 잘 나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침체기에도. 침체기에 이익 잘 날 만한 게 솔직히 반도체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 보시는 게 더 낫다. 자, 그러고, 자, 뭐 이거 왜 이래. 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쭉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아시아에서 한국을 제일 많이 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부 다 자금 빼가지고 살 게 별로 없어요. 일본이 엔저긴 하지만 한국도 원화 가치가 워낙에 지금 바닥이다 보니까, 그러면 일본 살래 한국 살래 했을 때는 일본 엔화 리스크라는 게 지금 있죠. 금리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 일본하고 미국 금리 차를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솔직히 일본 갖다 막 쉽게 사지 못해요 또.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성장 잘하는 그런 한국 기업들 그냥 사주는 거죠. 제일 만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국 사는 게. 그리고 인도, 저도 인도 되게 좋게 보거든요. 인도는. 자, 그래서 이어서 인도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좀 풍부하니까 여기도 조만간 좀 괜찮지 않을까. 얘네들도. 말레이시아도 원자재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쪽 내용 이제 끝내고, 오늘 좀 내용이 기네요. 자, 이란, 러시아. 이란이 지금까지 러시아한테 이런 식으로 뭐 미사일 같은 거 안 줬다, 우리 드론 같은 거 주지 않았다, 전혀 아니다 막 했는데 갑자기 우리 줬다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바이든 정부 노린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하면 길으니까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자, 첫 공급을 인정을 했고요. 뭐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줬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러시아 옆에서 이란이 러시아에 붙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란은 러시아한테 뭘 얻냐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 러시아의 핵물질 확보, 핵 연료 제조 도움을 요청을 했다 합니다. 진짜 여기저기 지금 핵 지금 하는데 좀 그래요. 전쟁이 그만 나야 되는데 지금 이란도 무기를 계속 만들고 계속 늘려서 나가려고 하고요. 자, 이란 같은 경우에 사우디 공격 준비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와는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할 것이다, 사우디가 위험하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유가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자, 그런 얘기가 이제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란에서는 부정을 했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미국에서 이란이 미사일 줬고 뭐 드론 줬고 했었는데 처음에 전부 다 부정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정했잖아요. 만약에 이거 공격 준비를 한다? 그리고 핵을 갖다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란도 핵 원료나 핵 제조 이런 걸 갖다 러시아한테 받으려고 하죠. 러시아는 지금 무기가 부족해요. 근데 이란이 무기를 갖다 지원을 해주면은 핵 그런 거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란이 사우디 공격할 가능성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위험을 고조시키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다시 인플레는 안 잡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좀 싸우면 안 되는데 얘네가 왜 이러냐 했으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사우디 빈살만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든하고 안 친하죠. 자, 근데 이제 바이든이 그렇게 요청을 해도 감산을 해버렸어요. 원유를 감산을 시켜버리면서 미국 인플레에 도움을 주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굉장히 화가 나면서 사우디에 있는 주한 미군이 아니고 뭐예요? 주사 미군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거기 상주하는 미군들을 전부 다 빼겠다. 무기 다 빼겠다. 니네 혼자 싸워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이제 딱 눈치를 보니까 만약에 미국이 좀 빠져주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라고 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진짜 치려는 건지 아니면 겁주면서 좀 리스크를 좀 고조시키려는 그런 모습인지 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뒤에서 미국이 이란한테 시켜서 사우디의 공격 준비 이런 보도를 미국이 내주고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그러면은 사우디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국의 말을 지금까지 잘 안 듣고 지들 멋대로 하다가 다시 미국 말을 들으면서 우리 좀 보호해줘 라고 하지 않을까. 다시 사우디를 품어 가질 수 있는 미국.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제 추측이니까 이건 좀 더 내용들이 좀 더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조금 약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한 번 나오면은 솔직히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진짜 원유가 그렇게 많은 곳인데 여기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유가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세계 경제는 전부 다 파탄 날 거예요, 정말. 자, 그러고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미국 중간선거 이제 공화당이 이제 만약에 우세하죠 지금 상하원 전부 다 먹는다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확산이 된다. 자, 하루 전에 나왔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찬성은 민주당 81%, 공화당 35%. 자, 공화당에서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어요. 아무래도 왜 계속 이걸 갖다 돈을 갖다 그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사모펀드 기부금 공화당에 쏠리는 것으로. 자, 그 얘기는 기업들이나 돈 많으신 분들은 전부 다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에 이제 기부금 막 내면서 니네가 빨리 이겨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저도 높아는 보여요. 그리고 그래서 공화당이 됐을 때는 시장으로 봤을 때는 주가나 이런 시장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이 더 커질 수 있겠네. 기업들한테 좀 개방되는 뭔가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는 뭔가 정책을 줄 수 있겠네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좋아질 거예요. 근데 바로 뒤에 따라오는 CPI는 지켜봐야 된다. 계속 그게 좀 있어요. 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는 그냥 계속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뭐 G20에서 혹시라도 기대되는 거는 이거 딱 하나예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G20 있죠. 푸틴이 만약에 가요. 푸틴이 가서 자, 여기에 젤렌스키 만나느냐 아니면 바이든 만나느냐.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젤렌스키 만나서 뭔가 내용이 나오겠죠. 바이든 만나면 뭔가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이런 모습이 뭐라도 하나 나오면은 전쟁 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봤을 때 젤렌스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미국이 지금 공화당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은 지금 무기가 없어지면은 솔직히 지금 당장이라도 슬슬 이제 컨택하면서 어느 정도 종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전 낫다고 보거든요. 젤렌스키 입장에서 이렇게 뭐 끝까지 이렇게 버팅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알아서 하겠죠 이쪽은.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조금 위안화가 좀 괜찮았잖아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들 그리고 웬만한 달러의 가치가 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좀 정상화가 되나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내용 중에 중국 증시도 되게 많이 올랐고요. 자,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블룸버그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 준비 중이다. 이게 뭐 10일에서 뭐 7일로 바꾸나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 완화 정책 중에 그게 있어요. 중국에 막 들어가는 비행기 중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자, 그 비행기는 뭐 얼마 동안에 뭐 이제 운행을 못하는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되고 막 기업들도 못 들어가고 지금 막 그 폭스콘 있죠. 그 애플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도망가고 지금 뭐 공장도 못 돌리고 있고 그래서 애플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있는데 자, 어쨌든 중국 코로나 완화 준비한다 이런 내용 나오니까 시장이 갑자기 막 항생부터 홍콩부터 상하이부터 막 다 올랐거든요. 안 오른 데가 없이 여기 있네요. 기대감에 중국 증시 일제히 급등을 했다. 자, 재계위원회가 구성을 했고 자, 이 위원회는
왕후닝이 맡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내년 3월을 목표로 다양한 재개 시나리오를 평가하기 위해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코로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자, 그러면서 홍콩 항생 지수는 5.2% 이제 폭등을 했고, 상하이 종합이 이제 2.6%, 선전 같은 경우에도 3%, 막 미친 듯이 날뛰었죠. 그리고 원유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하면서 이제 원유 가격은 막 5.3%.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원유 보면은 막 구리, 철강, 뭐 금, 은 뭐 안 오른 게 없어요. 그냥 원자재랑 원자재는 그냥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중국이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워낙에 많이 이런 부분들이 소비는 될 거예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지만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해지니까 다시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런 부분들 조금 효과를 많이 봤죠. 아무래도 중국에 수출 수입 그 비중 자체가 중국도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화장품들 많이 올랐어요. 화장품 뭐 여행 이런 것도 올랐는데, 자, 수급도 괜찮았어요. 그쪽들. 그러니까 저는 진짜라고 봤거든요. 왜냐면은 막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애들 보게 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막 올라가면서 수급도 진짜 막 강한 수급으로 땡겨 올리길래 관련주들 다 같이 올라가니까. 자, 근데 주말 중에 나왔죠. 중국 보건당국 제로 코로나 종료 추진 강력 부인.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래요, 지금. 어디는 확인을 했는데 이걸 풀어주기로 했다, 진행 중이다, 막 이러는데 또 어디 뉴스는 강력 부인이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보면은 논의 중이었잖아요. 블룸버그에서. 논의가 아니었었나? 곧 끝날 거라는 소문이 돌았고, 세계 언론이 사실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아까 말씀드린 항공 노선 1, 2주 운항 정지 이런 것도 있고, 쭉 보게 되면 해외 입국 의무 격리 이런 것도 줄어든다는 내용들도 있는데, 여기 있네요. 자, 위원회는 내년 3월을 목표로 다양한 부분을 갖다가 시나리오를 평가하기 위해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분석 단계다 보니까 아직 뭘 한다는 게 아니니까, 자, 너무 빨리 움직였다. 이거 소문 돌아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 종료 기대로 랠리는 하고 있지만 중국 보건당국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 보도를 했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환자가 오히려 더욱 늘고 있다. 여기 지금 4,000명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봤거든요. 4,000명이 늘면은 이 나라는 정말 인구가 많아서 빠르게 늘긴 하는데, 그래서 제로 코로나 종료 추진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어요. 왜냐하면은 내년 3월부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겨울까지는 최대한 막아가면서 우선은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보고서 그러고서 좀 개방을 하면 개방을 했지,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해요. 내부에서는 저걸 하고 있으니까 저런 게 나왔겠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런 게 나오진 않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뭔가를 해볼까라고 이제 시나리오 이제 막 짤라고 하는데 그게 막 소문이 나면서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보건당국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이 증시나 이런 부분들이나 전체적으로 경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빠지면은 걔네들도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 이거 살리려면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풀어주는 그런 모습은 저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동절기에는 오히려 코로나 급증할 수 있다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시점이다. 자, 여기서 잘 보면 동절기에는이잖아요. 계획이 아까 전에 앞전에 뉴스 보면 3월부터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짜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하고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시장에 다시 한번 눌림 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다시 돌아 올라올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추가로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뭐 화장품이나 여행주들 좀 관심 있게 보다가 만약에 이런 거 강력 추진 부인 이런 걸로 만약에 하락을 해준다 라고 하면 한번 잡아볼 만 하겠죠. 이런 것도. 자, 그리고 중국은 저랬고 자, 중국 또 하나 있죠. 바이든하고 이제 시진핑 대면회담, 이제 G20에서 아까 전에 푸틴 얘기했었죠. 이제 G20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이제 만나느냐 이거예요. 뭐 경쟁 관계는 유지를 하지만 뭐 이제 뭐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기는 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싸울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뭐도 있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좀 자기 자리도 좀 잡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중간 선거에 지게 된다면 자신이 뭔가를 보여줘야 될 텐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일을. 자,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시진핑 만나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자, 이런 곳에서 이제 좀 관련주들도 좀 탄생을 할 거는 같은데 특별하게 뭐가 나오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시진핑이 처음 얘기했었던 대만 통일이 오히려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내용들 좀 여기서 무슨 내용들 오는지 별 내용 없으면은 오히려 더 악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리고 고물가에 지킨 미국 긴축. 자, 이거는 한국 얘기죠. 금통위가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자 11월에 이제 언제야 이게? 자 24일죠. 24일 날 이제 올려요. 근데 빅스텝 할 거예요 분명히. 이 0.5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뭐 만약에 12월 달에 한 번 더 금통위가 있다면은 0.25를 우선 올리고 그 다음을 한 번 더 볼게요 이러겠는데, 제가 봤을 때 12월이 없기 때문에 0.5를 우선은 올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우선 올리고 12월 쉬고 그 다음에 미국 상황 보고 그 다음 1월 0.25 정도 한 번 더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0.5 정도는 무조건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레고랜드는 뭐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알 것 같고, 자, 뭐 강원도가 이제 빚보증했다가 이제 그 부분 이제 채권을 갖다가 뭐 감리 못 감리 했다가 어쨌든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이걸 살려놨는데, 자, 한국생명이 이제 콜옵션을 갖다가 진행을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13년 만에 콜옵션 포기 사태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은행에서 이제 포기 사태가 한번 일어났었는데 결국은 이걸 갖다가 이걸 투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외국인이에요. 이게 싱가포르에 상장돼 있나 그런데 이게 한국생명 이게, 자, 그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제 채권은 사실 이거 신뢰예요. 이 회사가 뭐 예를 들어 6% 줄게 우리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을 내주고서 돈을 빌려가는 건데, 이게 무슨 갚으라고 했더니만 안 갚는다고 포기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 지금 한국 전체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졌다. 거의 없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솔직히 이거 돈이 있는데 지금 안 갚는 거거든요. 얘네. 자, 한국물 신종 자본증권 가격 급락. 자, 한국생명발 충격파다. 당연한 게 왜냐면은 한국에서 솔직히 한국생명이 뭐든지 간에 채권들 쓱 보면은 막 쓱 보다 보면은 얘네가 안 갚는데 개폭락. 그러면은 다른 한국 기업들 얘네들도 안 갚을 수 있겠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이거 계속 가격은 급락하고 그러면은 채권 금리를 갖다가 미친 듯이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채권 금리를 갖다가 지금 한정 같은 경우에도 막 말도 안 되는 채권 금리를 갖다가 준다고 하는데도 투자를 다 못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런 식인데 지금 솔직히 이런 애들은 그냥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요러한 리스크가 좀 있다 국내에는.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환율 봐야죠. 환율. 자, 환율. 이거 왜 고기가 나와. 자, 환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1403원까지 떨어졌어요. 뭐 이거 위안화 발도 있어요. 위안화 때문에 좀 많이 빠져준 것도 있고 되게 좋은데 이건 나쁘지 않은데, 자, 우선은 이 상단 그리고 중간값 대충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하단 이 정도 보이는데, 자, 여기서 이거 만약에 빼준다 되게 좋죠. 그러면은 국내 투자할 만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요거 어떻게 가는지 다음 주 쭉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위안화 때문에 이번에 조금 많이 환율 혜택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있어요. 위안화가 좀 강해지면서 달러가 다 죽였고 그 달러가 죽으면서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 위안화가 만약에 저 내용 방금 말씀드린 거 있었죠. 중국은 지금 아니다. 코로나 완화 정책 이런 거 없다. 또 이런 소리를 해버렸으니까 다시 위안화가 약세로 간다면 달러는 다시 강세로 갈 거고,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원화 가치는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이 환율은 여기로 다시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이거 달러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내용은 뭐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거 보시면 돼요. 이거 깨느냐 진짜. 앞전에 있었던 저점 그리고 만포인트. 자, 진짜 이거 깨면은 이거는 이거만큼은 아무리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온다 뭐 한다 해도 방어가 쉽진 않을 거예요. 국장도 이거는. 그러고 CPI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기준으로 안 볼게요. 코스피로 볼게요. 그냥 코스피가 제일 정상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쓱 보시면은
자, 60일선 쭉 내려오다 61선 살짝 넘죠 또. 자, 그 다음에 또 61선. 자, 좀 61선 살짝 넘죠. 61선. 자, 61선. 자, 여기 61선 좀 넘었는데 여기 조금 한번 더 나왔어요. 그런데 121선 근처까지 못 가고 또 다시 빠졌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61선. 만약에 강세가 나오더라도 저는 여기 121선 정도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걸 더 넘었으려면은 미증시가 확 좋아져야 돼요. 근데 미증시가 확 좋아지려면은 공화당이 우선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공화당 플러스 CPI 8.0% 요거 나오면은 이거 그냥 다 돌파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공화당 플러스 CPI 뭐 8.1이나 8.2 나오면서 악재하면서 나스닥 무너뜨리죠 다시. 그러면은 얘네도 다시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을 드리면은 우선은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면은 많이 줘봤자 121선 대략 121선에 2400이거든요. 2400. 자, 2400이냐 아니면은 다시 하락을 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을 해도 여기는 이제 지켜주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 수급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걔네들이 뭐 자원봉사단체도 아니고. 자, 이렇게 고점 돌파를 못했었던 여러 번의 고점을 돌파를 못했던 것도 있죠. 2250포인트 이번에 와서 지지를 할 때 여기만 지지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이러한 바닥권이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이러한 바닥이 있죠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바닥 이제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 얘가 한번 눌림 당한다 치고 그냥 CPI 맞아 한 대 쾅 하고 눌려가지고 뭐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미국도 막 나서 만약에 부셔진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부셔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악도 봐야 되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미증시 대비. 자, 했으면 2250포인트. 자, 얘가 이제 조금 더 가겠죠. 앞으로 조금 더 가서 떨어지면 2250포인트를 정확하게 만나요. 그럼 여기 지지 한번 다시 하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 다시 돌파하는 그림. 뭐 요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보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당선되고 CPI 갑자기 8.0 아니면 7.9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여기까지 갈 거예요. 막 2500포인트 때까지도. 자,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만약에 CPI를 한 대 맞고 간다 라면은 한번 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박스권. 자, 여기서 이제 박스권. 내일 좀 오를 테니까 요 정도 박스권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안에 박스권 대충 2350에서 2250 사이의 구간에서 12월 FOMC까지 좀 놀다가 다시 한번 FOMC에서 만약에 그때는 이제 0.5를 주겠죠 당연히. CPI가 안 좋았어도 좀 시장이 어쩌냐면서 그러면은 0.5 맞으면은 또 이제 갑자기 와 랠리 이러고 또 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게 올라가기보다는 저는 CPI를 나쁘게 보거든요 이번에. 잘 나와요. 8.1이다 보니까 예상치가 8.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안 좋네 하면서 한번 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전에는 기대해볼 만한 건 공화당이 있는데 공화당이 된다고 뭐 바로 막 시장에 막 와우 할 그럴 데이터는 아니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좀 공화당이 됐을 때 시장이 좋다라는 거지. 뭐 공화당이 됐다고 갑자기 그날 막 나스닥이 막 몇 3, 4%씩 막 올라갈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천천히 이번 주는 모르겠어요. 뭐 CPI가 반대로 잘 나오면은 뭐 좀 그렇겠지만 이번 주는 천천히 좀 챙기는 것도 좋아 보여요. 월요일 날 내일도 장이 좀 좋을 거는 같거든요. 우선은 오전에는 좋을 것 같아요. 오전에 좀 장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뭐 조금씩 계속 챙기시면서 그러다가 뭐 CPI 쿵 맞으면은 그럴 때 한번 또 종목들 다른 거 싼 것들 또 챙겨 보시고 자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고 팔고 계속 하시면서 당장은 확정 수익 계속 내면서 계속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